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 이번 시간에는 헤겔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의 양력을 볼 것 같으면 1770년에 태어났고 1831년에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독일 관념론을 집대성했습니다.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자기 발전을 해 나가는 체계를 종합하고 정리했습니다. 역사는 절대정신, 이성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후에 그의 변증법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정신현상학, 논리학, 엔치페로테디, 역사철학 강의 등이 있습니다. 헤겔의 양력이었습니다. 변증법으로 칸트를 극복한 헤겔. 이 시간 변증법으로 칸트를 극복한 헤겔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대의 아들로서 탈근대적 사유를 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아들로서 탈근대적 사유를 한 철학자. 데카르트 이후의 서양 근대 철학이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주체와 객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구별을 극복해 진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과제, 주체와 객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구별을 극복해 진리를 확보해 나가자는 것. 그런데 이런 딜레마는 근대 철학의 기초를 재건하려 한 칸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물 자체와 현상의 분열, 이론과 실천의 분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려 한 독일 관념론자들이 피테와 셀링입니다. 독일의 관념론자 피테와 셀링. 헤겔 역시 칸트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합니다. 헤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근대 철학을 완성시킨 철학자로서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대 철학을 완성시킨 철학자 헤겔. 베를린 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정신현상학, 대논리학, 엔치크로페디, 법철학 등을 남겼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시민계급은 영국처럼 산업혁명을 수행하거나 프랑스처럼 혁명의 이름을 실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정치적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혁명 1789년 이념을 정신적 원리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독일 관념론으로 나타납니다. 독일 관념론에는 체계의 종합 내지 통일에 대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독일 관념론은 체계의 종합 내지 통일에 대한 노력. 이는 다수의 봉건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게르만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해결하면 사람들은 우선 변증법을 떠올립니다. 또 반대로 변증법 하면 해결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변증법은 일반인도 널리 쓰는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방신기 노래 중에도 오정반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반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헤겔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반합은 하이니 샬리베우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반합은 하이니 샬리베우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다. 헤겔은 정반합이라는 표현 말고 즉자, 대자, 즉자, 대자,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자, in itself, 대자, for itself, 고대 아리스토 철학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즉자, in itself, 대자, for itself. 아직 발전하지 못한
잠재적 상태를 즉자 in itself, 발전한 현재적 상태를 대자 for itself. 다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려 볼까요? 아리스토텔 철학의 장점은 운동과 변화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데 있습니다. 아리스토 철학의 장점은 운동과 변화의 노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형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겔은 즉자와 대자를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헤겔의 변증법 역시 세계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정, 즉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물은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즉자와 대자는 각각 대립의 미발전 및 발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동한 결과 둘을 지향한 새로운 합의 상태를 즉자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다른 말로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 그 자체를 존재하는 것을 즉자라고 하고 의식을 가진 존재를 대자라고 부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을 즉자,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을 즉자라 했고 의식을 가진 존재를 대자라고 불렀다. 한자의 원래 뜻도 즉자는 자신에게 맞닿아 있는 존재, 즉자는 자신에게 맞닿아 있는 존재, 인셀프, 대자는 자신에게 거리를 두고 맞서고 있는 자, 한문자는 맞서고 대할 대자, 자신에게 맞닿아 있다는 자는 즉시할 때 즉자 한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거리를 두고 맞서고 있는다 할 때는 대자, 맷대, 대자. 칸트가 도덕 철학 윤리학에서 주로 개인 윤리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친다면은 칸트는 도덕 철학 윤리학에서 주로 개인 윤리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헤겔은 윤리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칸트가 도덕 철학 윤리학에서 주로 개인 윤리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헤겔은 윤리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특히 역사 철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습니다. 칸트는 사회나 국가 차원의 윤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사회나 국가 차원의 윤리는 언급하지 않고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 윤리 차원입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 윤리 차원이다. 하지만 개인의 삶이란 사회나 국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헤겔은 칸트의 윤리를 주관주의 윤리라고 비판하면서 칸트의 윤리를 주관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헤겔입니다. 자신의 윤리는 객관주의, 칸트의 윤리는 주관주의고 헤겔의 윤리는 객관주의라고 헤겔은 말했습니다. 헤겔은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헤겔이 보기에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도덕, 관습, 문화를 배웁니다. 이것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구현해온 이성의 실체입니다. 이 도덕, 관습, 문화를 칸트의 도덕과 구분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특히 국가는 인간의 이성이 구현해온 최고의 표현입니다. 국가는 인간의 이성이 구현해온 최고의 표현이라고 헤겔은 봤습니다. 국가의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를 이성이 자유롭게 확장된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를 이성이 자유롭게 확장된 결과라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는 개인만을 강조하고 헤겔은 공동체만을 강조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둘 다 개인과 공동체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그 방점을 칸트는 개인에게, 헤겔은 공동체에게 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헤겔의 국가주의적 사상을 국가 지상주의로 변질시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계의 전개는 자아활동 그 자체의 움직임이다. 세계의 전개는 자아활동 그 자체의 움직임이다.
잠깐 칸트의 철학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인간의 이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순수 이성으로, 형이사학은 실천 이성의 윤리학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두 분야를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당시 독일 철학은 고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고대 철학의 변등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모든 것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칸트를 계승한 피이테,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피이테는 1762년에 태어나서 181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피이테는 칸트가 현상계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 물 자체를 제거해 버립니다. 피이테는 칸트가 현상계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 물 자체를 제거한다. 칸트는 사물이 우리 눈에 비치기 이전에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이테는 물 자체라는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과 현상계와 사물 자체를 대립시키는 이원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피이테는 물 자체라는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과 현상계와 사물 자체를 대립시키는 이원론에서 벗어나려 했다. 불가지론과 이원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피이테였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물 자체는 있기는 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물 자체는 있기는 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그 무엇을 칸트는 물 자체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이테는 사물 자체는 인식되지 않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사물 자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대묻습니다. 피이테는 사물 자체가 인식되지 않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사물 자체는 인식되지 않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사물 자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예컨대 우리가 음식을 맛보고 나서 맛은 있긴 한데 맛을 알 수가 없네 라고 한다면 이 말을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맛은 있긴 한데 맛을 알 수가 없다.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이테는 사물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이테는 이것을 칸트 철학의 부정합성과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피이테는 이것을 칸트 철학의 부정합성과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칸트는 진리를 외부의 사물이나 대상에서 찾을 수 없으며 모든 주체가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칸트는 진리를 외부의 사물이나 대상에서 찾을 수 없다. 모든 주체가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험적. 그래서 피이테가 보기에 이 선험적 주체 개념 역시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험적 주체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 다른 주체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험적 주체에 대해 인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 대답으로 피이테는 자아와 비아, 자아가 아닌 것, 주체와 대상을 연관짓고 통일시키는 원리를 정립합니다. 피이테는 자아와 비와 비자아, 주체와 대상을 연관짓고 통일시키는 원리를 정립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 자아의 원리입니다. 피이테의 절대적 자아 원리. 피이테의 제1원리로 자아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자아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라고 합니다. 제1원리는 자아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립하려는 것. 처음에
자아가 있다. 애초에 자아는 스스로를 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처음에 자아가 있다와 같은 뜻이다. 제1원리는 애초에 자아는 스스로를 정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칸트와 뭐가 다른가요? 칸트는 대상이 있고 그 뒤에 이것을 인식하는 자아가 있는데 피테는 처음부터 자아가 있습니다. 칸트는 대상이 있고 그 뒤에 그것을 인식하는 자아가 있는데 피테는 처음부터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테의 자아는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는 절대 자아입니다. 절대 자아는 활동을 통해 자아와 비하 인식의 대상을 동시에 정립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사물 자체는 물론이고 자아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테가 말하는 이때의 자아는 결국 신이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며 무한한 활동성입니다. 이처럼 칸트는 현상과 물 자체라는 이원론에 빠지고 말지만은 피테는 인식이나 존재의 근거를 절대 자아의 활동성에서 찾음으로써 이원론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자아 피테. 한마디로 피테는 자아의 정립, 운동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객관적 대상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하지만 피테는 주관과 객관이 합쳐진 것이 자아이므로 이미 인식의 대상을 포함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사물의 동일성의 철학적 기초를 자기의식의 동일성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물의 동일성의 철학적 기초를 자기의식의 동일성에서 찾은 것이다. 피테가 칸트에게서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이론적인 의식과 실천적인 의식의 분열입니다. 이론적인 의식과 실천적인 의식의 분열. 만약에 우리 실천과 이론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 실천은 대체 어디에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 피테가 보기에 인식하는 자아와 실천하는 자아는 동일한 것이다. 절대 자아의 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 뒤에 해결은 이러한 피테의 자기의식의 동일성을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피테가 절대 자아 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뒤에 해결은 이러한 피테의 자기의식의 동일성이 절대 자아, 자기의식의 동일성, 인식하는 자아와 실천한 자아를 하나로 보는 절대 자아, 피테의 자기의식의 동일성을 해결은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피테는 자기의식의 동일성, 그 다음에 해결은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 절대 정신의 자기의식이 해결이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아가 아니라 절대자이다. 피테의 철학이 주목받고 있을 때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는 세 젊은이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헤겔과 홀더린 그리고 셀링. 셀링은 1775년에서 1854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휠더린은 시인의 길을 걷고 헤겔은 신학에 관심을 갖다가 철학으로 전환하며 셀링은 처음부터 철학에 입문합니다. 셀링은 범신론을 주장한 스피노자를 연구하면서 피테의 주관적인 인식론을 접목시켜 새로운 철학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테가 절대적인 자아 운동으로 칸트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셀링은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스피노자의 범신론 주장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피테가 절대적인 자아 운동으로 칸트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셀링은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인데 주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셀링의 철학을 동일 철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셀링의 철학을 동일 철학이라 한다. 위와 비교해 피테는 자아 철학, 헤겔은 정신 철학이라고 합니다. 절대 자아를 주장하는 피테는 자아 철학, 헤겔은 정신 철학, 그리고 셀링은 동일 철학. 셀링은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와 홈은 자아와 사물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데카르트와 홈은 자아와 사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칸트 역시 인식하는 자아와 자연 자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그런데 셀링에 따르면 자연은 절대자나 세계정신의 표현입니다. 자연은 절대자나 세계정신의 표현이다. 자연은 볼 수 있는 정신이고 정신은 볼 수 없는 자연이다. 셀링은 자연은 볼 수 있는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은 볼 수 없는 자연이다. 자연 속에서도 어떤 세계 정신을 보지만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도 세계 정신을 본다. 사람의 의식 속에서도 세계 정신을 본다. 그래서 동일하다. 원래 자연과 사람의 의식은 동일한 것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처에서 자연의 질서를 잡고 구조를 갖게 돼 있는 정신을 예감할 수 있다고 셀링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자아는 우리 앞에 직감을 통해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직접 절대자를 봅니다. 예감, 직감이라고 하니까 별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유가 반드시 논리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 우리는 종종 직감에 의해서 사유합니다. 셀링이 말하는 직감은 지적 직감에서 예술적 직감까지 포함합니다. 셀링이 말하는 직감은 지적 직감, 예술적 직감까지 포함한다. 특히 예술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절대적인 것과 우리 사이에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절대자와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존재가 되므로 서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절대자, 참된 존재, 절대자, 참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 속에 구별이나 부분을 갖고 있다면 이미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참된 것은 전체입니다. 셀링은 피트의 생각을 계승하고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사물 자체와 주관과 현실과 주체를 분리시키지 않으려 한 근원적인 동의를 처음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사물 자체와 주관, 현실과 주체를 분리시키지 않으려면 근원적인 통일을 처음부터 설정했습니다. 앞서 피테는 이 근원적인 통일을 자아를 절대화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셀링 역시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을 절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대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비아를 만들어낸다거나 비아가 자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점이 피테와 다릅니다.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던 셀링은 자아를 근거로 자연을 토초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연을 주체화합니다. 셀링은 자연을 주체화했다. 자연은 정신이면서 동시에 정신 자체의 산물인 물질입니다. 자연은 정신이면서 동시에 정신 자체의 산물인 물질이다. 결국 모든 사물들 내부에는 자신을 전개하는 역동적인 정신, 즉 자기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셀링이 예술적 표현을 강조한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예술작품은 예술가 내부의 역동적 정신이 외부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피노자의 범신론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셀링의 범신론적 사유가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로 이어집니다. 셀링의 범신론적 사유가 헤겔의 변증론법 사유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변증법은 의식의 운동이다. 변증법은 의식의 운동이다. 자연에 대한 헤겔의 사상은 스피노자의 범신론, 그러니까 신이 모습을 바꾸어서 자연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계승했습니다. 따라서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개인의 주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은 자연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정신이 생성되어 가기 위한 재료입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자연을 대립시키지만 헤겔은 이 대립을 초월, 지향과 같은 뜻으로 봅니다. 초월, 지향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향의 본래 뜻은 올려두는 것인데 여기서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방법인 정반합으로 쓰였습니다. 요한한 것들은 원래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은 반드시 지향되어 반대로 이행합니다.
헤겔은 대립을 초월하려 합니다. 초월을 지향으로 가로 열고 초월을 가로 열고 지향 가로 닫고, 여기서 지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향의 본래 뜻은 올려두는 것, 지향 올려두는 것. 여기서는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방법인 정반합으로 쓰였다.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방법인 정 화살표 반 화살표 합으로 쓰임 가로 닫고, 요한한 것들이 원래 자기와 반대하는 것을 자기 신 속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립은 반드시 지향되어 반대로 이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대물 역시 부정되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간다. 그것이 종합이다. 정립, 반정립, 종합. 그렇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정립, 반정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다라고 해석해보자. 동일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와의 구별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성은 구별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즉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지금의 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제의 내가 전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보존되는 것이다. 칸트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이 우리 눈에 비치기 이전에는 진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표현하죠. 여기서 근대 철학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의 힘이 믿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옳다 그르다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를 이율배발 가로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이율배반을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율배반. 그런데 여기에 정신이 자기 정계를 통해 자기를 완성한다는 운동의 요소, 정신이 자기 정계를 통해서 자기를 완성한다는 운동의 요소,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의 구별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의 구별이 사라진다. 칸트는 주관과 객관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가로 닫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겔은 도대체 그 객관이란 게 무엇이냐 라면서 우리가 객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식 가로 열고 개념 가로 닫고 속에서 세워진 구별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면서 그 둘을 나누어 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촉도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별은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탐구도 결국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됩니다. 즉 바깥의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내 의식 속의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구별된 둘이 끊임없이 서로 운동을 함으로써 실제 가로 열고 현실을 가로 닫고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 가로 열고 정신, 개념, 이념, 이성의 가로 닫고 운동, 즉 변증법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구별된 둘이 끊임없이 서로 운동함으로써 실제 가로 열고 현실을 가로 닫고 확인해 나갑니다. 이것이 의식, 가로 열고 정신, 개념, 이념, 이성, 가로 닫고 운동, 변증법이다. 원래 변증법은 분별할 변, 증거, 증의 대화의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모순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기술입니다. 변증법은 대화의 기술을 의미하는 말로서 상대의 주장에서 모순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개념의 분석이라는 뜻의 변증이라는 한자어를 대화와 토론의 뜻으로 살려 변증, 말씀, 변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디아레게인은 대화와 토론으로서 타인을 통해 자기 의식에 이르는 운동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개념을 얻어내는 것을 변증적 사고라고 합니다. 나아가 대화의 방법으로서 변증법 외에도 존재에서 변화와 발전을 보는 관찰 방법도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와 다릅니다. 내일의 나 역시 오늘과 다르죠. 다시 말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부정하면서 보다 발전합니다. 헤겔은 대화법에서 출발하는 변증법을 철학의 모든 분야에 적용합니다. 인식과 역사는 물론이고 철학적 전체론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모순과 투쟁은 자연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도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도 경쟁이나 투쟁을 통해 발전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신도 무정합니다. 아기가 자라나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이 아무것도 모르던 인간 정신도 성장을 거듭하면 절대정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 과정은 거듭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불에 데워보면 불은 뜨겁다, 불은 화상을 입힌다 라는 원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의식은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 가로 열고 정신 가로 닫고 운동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따라서 헤겔에게 객관이란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의식이 알 수 있는 것의 총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헤겔은 칸트의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칸트 내용이 너무 길어서 1편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에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겔이었습니다. 태백산 시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